돈이 되는 뉴스 이어갑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종목 플레이가 요즘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 흐름들 쭉 뉴스 정리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전기차 다슨 배터리 재사용 순환 생태계 만든다. 각국에서 뛰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각 기업들도 이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 전망인데 전기차를 탄 지 우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한 10년 이렇게 뒤부터 아마 폐배터리가 나올 텐데 2021년, 2023년을 거쳐서 27년이랑 30년이 되면 배터리 다 쓴 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어떻게 기업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현대차 계열은 사실은 완성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배터리 수거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계열사를 통해서 배터리 수거하고 운송해서 재제조 체계까지 만든다는 구축 계획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모든 사업장에 배터리 선순환 체계를 2025년 정도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폐배터리 기업 가운데 에코프로 계열사하고 손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성일하이텍과 손잡고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내 헝가리 사업장에 폐배터리 재활용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 SK는 외부 기업보다는 SK 자체 계열사 안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GS그룹도 있네요. GS건설은 건설 폐기물 했던 그 사업부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정부는 경제 규제 혁신 TF 회의를 어제 했었는데 그 안에서 36개 개선 과제 발굴, 로봇도 있었고 수소 충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탄소 배출량 규제 강화키로 한 부분 어쨌든 여러 가지 대안적인 측면에서 이 산업이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폐배터리 쪽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자동차를 오래 타고 특히 이제 전기차를 오래 타고 그 자동차가 이제 폐차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폐배터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배터리 쪽에서 건식이든 습식이든 여러 가지 공정 처리를 통해서 배터리에 들어갔었던 메탈 소재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이제 2022년도고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은 자동차 쪽에 들어갔던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까지의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주가의 흐름과 그리고 현재의 해당 기업들에 대한 실적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얼마나 반영을 했는가, 이 부분에 따라 적정 밸류에이션과 주가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 시점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주들 작은 뉴스 소식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잘 제어하실 수 있는 투자자들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안에 관련된 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뛰어드는 기업, 이를테면 덕산, 테코피아 등의 이제 광물 사업에 추진한다라는 아직 시작은 아닙니다만 그런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 사업의 대장 기업이 부각이 되는지는 계속 추적 관찰은 해보셔야겠지만 지금 또 물망에 오를 만한 기업들 추리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사실 배터리 관련주 주가 예.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양극재 관련 업체들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새롭게 배터리를 한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튀어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양이라는 기업이 배터리 만든다고 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급등 수준이에요. 그렇죠. 요즘. 예. 그 외에도 사업 영역 내에서 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업을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점에서 부담감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캐파 기준으로서 이익 기준으로서 가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성일하이텍이 현재 선두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하이텍.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해당 기업 올해와 내년도의 실적 전망을 봤을 때 이 정도 올라온 주가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결국은 이제 지금은 전기차 쪽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쪽에서 나오는 수율이 안 되는 배터리 쪽을 수거해서 배터리를 어떤 배터리요? ESS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전기차 쪽이든 전기차. 그러니까 어떠한 이 제품이든 이 완성품과 불량품, 이게 양품과 불량품이라는 게 존재하죠. 예. 지금은 그 불량품을 수거해서 만드는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성장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 모멘텀이 나올 때 오늘과 같은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율이 어느 정도예요, 보통 배터리 그것까지는 기업이? 이제 저도 사실은 뭐 업체들마다 다른 내용이고 사실은 공장들마다 수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초창기에 돌아가는 공장 같은 경우는 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폐배터리의 수거가 또 늘어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들어질 때 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폐기 처분하는 그런 배터리에 대해서 수출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럼 폐배터리 산업 쪽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봐야겠죠. 지금 당장은 트레이딩이고 어떠한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실적이 찍히는 거는 좀 시차를 두고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기준점으로 삼을 만한 종목을 보신다면 대장주로는 성일 하이텍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이제 강달러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최근 달러의 강세가 너무 심하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절하가 나오기 때문에 강달러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킹달러라는 이제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고요. 그 수혜 기대감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가? 결국 수출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실적 지키는 수출 기업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인데 16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20만 원 부근에서 위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0만 개미가 환호하고 있다는 소식.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 보시죠. 바이든 정권의 보조금 영원 쇼크가 있었어요. 그때 일시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빠르게 20만 원 선을 주가는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이 노이즈가 있을 때도 계속 담더라고요. 7월부터 7,400억 원 순매수 현대차에 모아졌고요. 기아 쪽에도 2,700억 원 순매수였습니다. 도요타 등의 판매 감소가 있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특히 수출 데이터 좋게 하려는 경영 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내보다 해외 판매가 정말 좋았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지급이 악재가 있는데 원화 약세 효과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지금까지 나온 스토리입니다. 주가 상승의 이유인데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고민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의회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대수가 23년도에는 11,000대 정도, 24년도가 넘어가더라도 6만 대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수치상으로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은 현대기아차의 월별 데이터에 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매출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10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수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7,500달러를 다 받는 기업들이 그렇다라는 거지. 구간별로 봤을 때 좀 적게 받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만 가지고 이 내용만 가지고 사실은 현대기아가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얘기했던 환율에 대한 효과라는 게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실적을 올렸었던 가장 큰 요인이 환율도 있지만은 판매 믹스 그리고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저하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까지의 인센티브에 대한 추이를 봐도 인더스트리얼, 즉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찍고 인센티브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렸던 판매 대수에 대한 흐름도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20%가 넘게 8월달 매출 데이터가 올라왔는데 도요타라든지 혼다, 특히 혼다 같은 경우는 30%가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미국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 환율에 대한 호조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그러면은 판매 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3분기 기준 월별 데이터 기준으로 25만 대 정도의 생산을 현대차그룹이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는 27만 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결국은 생산에 대한 회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 생산에 대한 증가에 따른 부품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환율 효과 측면도 굉장히 네. 많았잖아요. 근데 환율이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까에 따라서 네. 투자 전략도 갈라질 것 같아요. 그 기간 정도라고 저희가 이제 정확히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대외 변수 상황을 총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고환율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사실 예. 그 부분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리포트를 봤는데요. 예. 이제 환율 쪽에 이제 전문은 보통 이제 은행권들이 환율의 전문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리포트 봤더니 이제 뭐 환율이 1,340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당일만 1,35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딱 맞춰주면 좋겠죠.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대부분의 금융사들에 대한 전망이라는 게 1,350원에 대한 허들을 얘기를 했는데 예. 그 허들 넘어섰죠. 제가 언제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금융사들이 1,350원에 대한 상단 허들을 얘기했는데 최근에 1,400원까지의 허들을 얘기하는 금융사들이 나오고 많이 있다. 나오고 이런 있어요. 말씀을 예. 드렸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환율이 언제 꺾인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측적인 전망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 따른 환율에 대한 하락 요인들이 발생되는 걸 보고 그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예. 내가 시점상으로 언제다 이러한 부분들 판단하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언제 그렇죠. 환율이 꺾일 것이냐. 예, 어떤 요인이 있는 그죠?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왜냐면은 그렇군요. 예.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세라는 것 자체는 결국 주변 통화에 대한 약세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비중으로 봤을 때 어떠한 통화들이나 어떠한 국가들이 좋아야 될 것이냐를 보게 되면은요. 유럽? 가장 중요합니다. 예. 유럽이 가장 중요하고요. 파운드라든지 아니면 엔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이 좋아지는 상황은 하나예요. 결국 러우 전쟁 끝나면 됩니다. 근데 모르죠. 그렇죠.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일본은 안 바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 약세적인 계속 통화 엔저? 정책 자체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럽을 기대해야 되는데 유럽 이번 22에서 75bp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더 안 좋아질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항마가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만약 달러화에 대한 강세를 제약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미국의 금리 속도가 둔화되는 것인데 예. 이번에 이 우리는 잭슨 무조건 미팅 간다. 이후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허들은 있겠죠. 예. 하지만은 고환율이 급격하게 빠질 만한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렇군요. 그러한 이벤트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유지될 전망이 더 높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예측이 아니라 네. 지금 주변 상황 여건이 그렇다라는 말씀. 연준은 강한 지금 긴축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달러의 강세를 촉발시킬 만한 내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 결국 이제 유럽의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질 만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절하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좀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고환율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완성차 수출 기업은 계속 좀 볼만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현대차나 기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계속 주셨으니까 이제 부품따도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어떤 기업을 보시는지.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 종목을 많이 봤어요. 예, 근데 부품이 너무 많죠. 예, 근데 이제 볼만한 부품들, 전통적인 부품사들은 주가가 안 올라옵니다.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상력의 약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인 화신이나 SL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예.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눈에 띈 종목이 딱 명신산업 명신산업. 하나였어요. 그것도 요즘 좀
오르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준비라고 많이 올라와서 오늘 급등을 했을 텐데. 예.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좋아요. 예. 왜 명신산업을 말씀드리냐면은 아직까지 주가가 상당 부분 못 올라왔습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SL이나 화신에 비해서. 그렇죠. 예.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 영역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 명신산업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요. 명신산업의 주가가 빠져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건데 실적이 왜 안 좋았냐면요. 이 회사는 이제 핫스탬핑이라고 하는 차체 부품을 만들어내는 공법을 바탕으로 한 차체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원재료 비용이 컸고요. 물류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안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버행 이슈의 축소 그리고 물류비에 대한 축소와 함께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이 회사의 주 매출처는 딱 두 군데입니다. 테슬라와 현대차그룹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둘 다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예.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테슬라, 명신산업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부품 기업 가운데 명신산업을 탑픽으로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덜 올랐기 때문에 가격 매력 부분에 주목을 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타이어 요즘 레포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타이어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타이어 기업도 비슷한 이슈예요.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 쪽에 따른 오이 타이어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게 되고 예. 타이어주들이 실적이 안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도 원재료와 물류비입니다. 특히 물류비가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류비라는 것은요.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들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타이어가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물류비 압박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SCFI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4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물류비의 정점 통과 가능성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뭘까라고 하면 역시 타이어주들도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 하락. 그렇죠. 그런 관심도를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타이어 탑픽은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타이어 탑이요. 좀 고민되는데 회사가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금호 타이어 금호 말씀을 타이어.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역시 준비된 능력자십니다. 뭐 여러 가지 추가 질문을 다 드렸는데 굉장히 속 시원하게 말씀을 네. 주셨네요. 타이어에 대한 이슈까지 체크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